회장님은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눈을 떴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을 물들이고 새들이 정원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이 저택은 40년 전 그가 손수 지은 집이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켜 이 땅을 사고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의 꿈을 쌓아 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억조차 가끔은 흐릿하게 느껴졌다. 나이란 그런 것이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조용히 무릎을 꿇게 된다. 윤태준 회장, 올해로 78.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 태준그룹의 창업주. 한때 그의 이름 석자는 재계에서 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그는 이 집에서 조용히 요양 중이었다. 오른손에 미세한 떨림이 남았고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신만큼은 또렷하다고 자부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작은 약통이 놓여 있었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뉜 어르신들이 흔히 쓰는 그런 약통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날짜 칸을 열고 알약 세 알을 손바닥에 쏟아내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혈압약, 혈액순환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담당 주치의인 최연철 원장이 직접 조제해 보내주는 특별한 보조제였다. 최연철 원장은 회장님의 주치의로 일한 지 7년이 된 의사였다. 말쑥하고 젊은 편이었으며 늘 정중하고 친절했다. 그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택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한 약을 조절해 주었다. 회장님은 그를 신뢰했다. 아니,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다.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해치려 한다는 건 그의 오랜 세계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다. 손바닥 위에 알약 세 알이 놓였다. 회장님은 물 한 잔을 들고 막 입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성칠, 올해로 70. 3년 전부터 이 집에서 회장님 곁을 지키고 있는 간병인이었다. 키가 작고 등이 약간 굽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는 늘 조용했다. 회장님이 말을 걸면 짧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용무가 없으면 방 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는 늘 배경처럼 거기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회장님은 별 생각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나 하는 정도의 가벼운 시선이었다. 그러나 박성칠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회장님은 손을 멈추었다. 뭔가 달랐다. 평소에 그 조용하고 덤덤한 표정이 아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결코 흔한 감정이 아닌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왔던 사람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가 말없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는 조그만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은 무심코 그것을 받아들었다. 약통을 협탁 위에 내려놓고 쪽지를 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노인의 손이 오랫동안 떨리면서 쓴 것이 분명한 힘들게 눌러 쓴 글씨였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장님의 손이 굳었다. 약통이 협탁에서 굴러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알약 몇 알이 굴러다녔다.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다. 아니, 소리가 커진 것이 아니었다. 회장님을 둘러싼 세상이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진 것이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약 회장님을 죽이려고 만든 겁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글자들이 눈앞에서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손바닥에 들고 있는 쪽지가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성칠은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은 방문 쪽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 들어올까 두려운 듯 문 쪽으로 시선을 주면서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였다.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요? 목소리가 낮게 나왔지만 본인도 느낄 만큼 떨리고 있었다. 살면서 수많은 협상을 해왔고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서 느끼는 감각은 그 어떤 사업적 위기와도 다른 무게였다. 박성칠이 입술을 열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창문, 문, 복도 쪽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입술만 움직이듯 말했다. 지금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회장님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파장을 만들었다. 누가? 이 집에서? 회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40년을 살아온 방이었다. 아내와 함께 이불을 고르고 창문 앞에 의자를 놓고 책꽂이에 오랫동안 좋아했던 책들을 꽂아두었던 방. 손때 묻은 모든 것이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방이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 보고 있다. 그 생각이 피부 위로 기어올랐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빠른 구두 소리였다. 회장님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3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진 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며느리 강세연이었다. 39살. 아들 윤민재의 아내. 이 저택에서 회장님과 함께 생활한 지 8년이 되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언제나 예의 바른 말투로 회장님을 대했다. 효부라는 말을 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그녀의 손에는 약이 든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용히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최연철 원장이었다. 오늘은 방문 요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며느리와 함께 박성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은 재빨리 쪽지를 손 안에 구겨 넣었다. 강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 원장님도 오셨으니 같이 체크해 드릴게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다. 늘 그래왔듯이. 그러나 회장님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다. 마치 녹음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목소리였다. 최연철 원장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안색이 좀 어떠세요? 오늘 혈압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며느리와 주치의. 두 사람이 나란히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장면이 불과 몇 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약통을 강세연이 재빨리 집어들었다. 아이고, 약통이 떨어졌네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그녀의 시선이 잠깐 박성칠에게 스쳤다가 돌아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몇 초도 안 되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회장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냥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회장님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조명을 절반만 켜두고 창밖에 어두워진 정원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약을 먹지 않았다. 며느리와 주치의가 지켜보는 앞에서 회장님은 약을 손바닥에 받아 물을 마시는 척했다. 그리고 삼키는 척을 했다. 혀 아래 약을 숨겼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었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다. 그 행위 자체가 회장님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약을 먹는 척하면서 숨겨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갔다. 박성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 늙은 간병인에게 이런 거짓말을 꾸밀 이유가 있을까? 아니, 그럴 능력이 있을까? 말수도 없고 조용하고 3년 동안 성실하게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특별히 회장님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면에 며느리는 회장님은 강세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들 윤민재와 10년을 함께 살았다. 결혼 초기에는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2, 3년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어딘가 어색해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다. 노인이 자식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최연철 원장. 5년 전 강세연이 소개해준 의사였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 회장님은 손바닥을 펼쳐 구겨진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 약 회장님을 죽이려고 만든 겁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서재 문이 두드려졌다. 회장님은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 안에 넣었다. 들어오시오. 박성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가져다 드리려고요. 그는 조용히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다. 회장님이 말했다. 앉으시오. 박성칠이 멈추었다. 회장님은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두 노인이 서재 안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 정원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것은 1시간 전이었다. 이 시간에는 보통 아무도 서재 근처에 오지 않았다. 회장님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뭘 알고 있는 거요? 박성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디가 굵고 검게 그을린 손이었다. 평생 거칠게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저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였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일입니다. 25년쯤 됐을 겁니다. 당시 제가 병원 약재부에서 보조 일을 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케이스요? 박성칠의 손이 조금 더 꽉 쥐어졌다. 어떤 집안에서 노인 어르신이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의사도 가족도. 그런데 결국 그 어르신은 채 2년도 못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박성칠이 말을 멈추었다. 회장님이 조용히 기다렸다. 처방전과 실제 약이 달랐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성분이 달랐어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던 겁니다. 회장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회장님이 받고 계신 그 보조제, 제가 냄새를 맡았을 때 박성칠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때 그 약과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은 두 손을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손이 자주 떨렸다. 처음에는 뇌졸중 후유증이려니 했다.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였다. 자다가 일어나면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서 벽을 잡아야 할 때가 있었다. 그것도 나이 때문이려니 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약 때문이라면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나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자신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40년 동안 스스로 일으킨 것들이 있었다. 땅도 건물도 이름도 그 모든 것이 왜 자신을 해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박성칠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다. 유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손이 멈추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유산. 회장님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몇 달 전 변호사가 찾아와서 유언장 작성을 권유했다. 회장님은 미루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변호사는 누가 소개해 준 사람이었던가. 강세연이었다. 2년 전 갑자기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일부가 재편되었다. 법무팀에서 처리했다고 했다. 회장님이 서명한 서류가 있었다. 그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회장님 자신도 인지했던 것이었다. 생각이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다는 느낌. 회의 중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오래된 지인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회장님에게 최연철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게 생각났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되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다. 박성칠은 그 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이 겨우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박성칠이 대답했다. 2달 전부터 의심했고 1달 전에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왜 바로 말하지 않았소? 박성칠이 입술을 깨물었다. 말씀드려도 믿으실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보내실까봐. 오래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 집에서 가장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간병인이었다. 며느리가 내보내면 그냥 나가야 하는 사람.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했다가 오히려 쫓겨나면 회장님을 도울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회장님은 천천히 보리차 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힘을 주었다. 내일부터 약은 내 눈앞에서만 꺼내시오. 박성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대화를 알리지 마시오.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40년을 일구어온 이 집에서 지금 자신이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집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없어 보이는 한 늙은 간병인이라는 사실도. 회장님은 눈을 감았다. 누군가 보고 있는지 모른다. 이 벽 안에서 자신이 모르는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도 지금은 버텨야 했다.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직은. 그날 이후 회장님은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시는 척했다.
최연철 원장이 방문하면 혈압계를 팔에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회장님은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가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읽는 능력이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 행동보다 습관이 더 솔직하다는 것. 표정보다 눈의 방향이 더 정직하다는 것.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협상 자리에서 갈고 닦은 감각이었다. 병들어 몸이 약해졌어도 그 감각만큼은 살아있었다. 며느리 강세연을 관찰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8시에 회장님 방을 찾아왔다. 약을 챙겨주고 아침 식사를 확인하고 하루 일정을 물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규칙적이었다. 마치 수행해야 할 업무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처럼. 회장님은 그 안에서 감정을 찾으려 했다. 딸처럼 살갑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족으로서의 온기 같은 것.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다. 강세연의 얼굴에는 언제나 적당한 미소가 있었다. 적당한 걱정, 적당한 친절.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적당했다. 넘치거나 모자라는 법이 없었다. 사람의 감정이란 원래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법인데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일부러 식사를 남겼다. 강세연이 들어와 쟁반을 보더니 말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드셔야 건강이 유지되죠. 그 목소리. 회장님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았다. 걱정이었을까? 아니었다. 지적이었다.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목소리였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온도의 차이였다. 회장님이 대답했다. 입맛이 없소. 그러자 강세연이 말했다. 원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식욕 저하도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증상?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무슨 증상? 어떤 증상?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세연이 쟁반을 들고 나가면서 문을 닫았다. 그 닫히는 문 소리가 이상하게 단호하게 들렸다. 최연철 원장을 관찰했다. 그는 방문할 때마다 회장님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혈압, 맥박, 반응 속도, 그리고 반드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요즘 꿈을 자주 꾸시나요? 가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 체크려니 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질문들의 방향이 전부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날짜 인식, 이름 기억, 모두 치매를 진단하는 데 쓰이는 항목들이었다. 최연철 원장은 매번 그 답을 기록하고 있었다. 작은 노트에. 회장님은 그 노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냥 의사가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거겠거니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기록이 아니었다. 증거를 쌓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법적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의 서명은 효력을 잃는다. 재산을 처분할 권한도 사라진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로 가는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로, 며느리에게로. 회장님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보았다. 아들 윤민재 앞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 자신이 서명한 것이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다. 그때 몸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서명했던 기억이 났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꼼꼼히 읽었다. 손이 떨렸다.
그룹 지주회사 핵심 지분에 대한 처분권 일체를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회장직 관련 최종 결재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회장님은 그 서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덮었다.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었다. 윤민재, 올해로 45, 회장님의 외아들. 4년 전부터 태중그룹의 미국 법인 대표로 나가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를 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늘 바쁘고 짧았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네,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다. 회장님은 문득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멈추었다. 전화기가 안전한지 알 수 없었다. 이 집안의 어디까지가 그들의 눈과 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상대가 자신의 패를 알아채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지금 회장님에게 있는 것은 의심뿐이었다. 증거가 없었다. 박성칠의 말도 자신의 직감도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버텨야 했다. 그리고 알아내야 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다. 회장님은 그 열흘 동안 약을 단 한 알도 먹지 않았다. 박성칠이 매일 아침 가져다 주는 약을 손바닥에 받아두었다가 강세연이 확인하러 오기 전에 물과 함께 삼키는 척을 하고 몰래 처리했다. 박성칠이 그 과정을 조용히 도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지럼증이 줄어들었다. 처음 며칠은 약을 끊은 탓인지 오히려 몸이 더 불편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방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사라졌다. 손의 떨림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생각이 더 선명해졌다. 회장님은 그것을 말없이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열흘째 저녁,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이 방으로 돌아오는데 강세연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장님에게는 들렸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해요. 서두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잠시 침묵. 그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도 잘 드시고 있고. 또 침묵. 그래요. 이달 안에 검사 일정 잡을게요. 강세연이 고개를 돌리다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시 미소가 돌아왔다. 아, 아버님. 주무시려고요? 저는 지인이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야말로 회장님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다. 이달 안에 검사 일정. 치매 정밀 검사였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최연철 원장이 그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있다. 약으로 인해 실제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검사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열흘째 약을 끊은 지금 생각이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고 있었다. 회장님은 생각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회장님은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는 과정을 더 정교하게 꾸몄다. 강세연이 방에 들어왔을 때 회장님은 약을 손에 들고 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삼키는 소리까지 내면서 강세연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갔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다. 강세연이 회장님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아버님, 어제 약 드셨죠? 회장님이 대답했다. 그렇소. 강세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드셨고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세연이 말했다. 그런데 약통을 보니 어제 칸이 그대로더라고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다. 회장님은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그래요? 내가 요일을 헷갈렸나? 강세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었다. 아까 그 눈빛, 확인하는 눈빛, 감정이 없는 눈빛.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요일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돌아섰다. 방문이 닫혔다. 회장님은 손을 마주 잡았다. 누군가 약통을 확인하고 있었다. 매일 약통을 보고 칸이 비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다. 감시였다. 그날 밤 회장님은 박성치를 불렀다. 두 노인은 다시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회장님이 말했다. 약통을 바꿔야겠소. 박성칠이 눈을 들었다. 회장님이 계속 말했다. 매일 아침 드시는 척하고 버리는 건데 약통 칸은 비어 있어야 하오. 그러니 가짜 약을 넣어두어야겠소. 박성칠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크기와 색깔의 알약이면 됩니다. 약국에서 비타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박성칠이 말했다. 간병인 일을 오래 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박성칠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거요? 위험한 걸 알면서 언제든 그만두고 나가면 그만일 텐데. 박성칠이 말이 없었다. 한참이 지났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이유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다. 박성칠이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해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믿어주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은 이 노인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집에서 자신 편인 사람은 이 사람 외에는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다. 이틀 후였다. 박성칠이 시내에 나가 비타민 알약을 구해왔다. 크기와 색깔이 기존 약과 흡사한 것으로 골랐다. 그것을 약통에 채워두었다. 이제 강세연이 약통을 확인해도 칸이 비어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회장님은 그것으로 안심하지 않았다.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 방 안 어딘가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약을 먹는 척하는 장면이 찍힐 것이었다. 회장님은 며칠에 걸쳐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화분 뒤, 책장 위, 에어컨 환풍구, 침대 옆 탁자 위의 시계. 시계였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디지털 시계. 2년 전부터 거기 있었던 물건이었다. 처음에는 강세연이 선물한 것이라 했다. 눈이 나쁜 어르신을 위해 숫자가 크게 표시되는 시계라고. 회장님은 그 시계를 박성칠에게 보여주었다. 박성칠이 시계를 뒤집어 살펴보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뒤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렌즈 크기입니다. 방 안에 카메라가 있었다. 회장님은 그 시계를 도로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침대에 앉았다. 카메라가 있다. 이 방이 보이고 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된다. 회장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 약으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을 기록으로 쌓고 치매 진단을 받아 법적 판단 능력을 박탈하고 재산과 권한을 가로채는 것. 그 계획의 중심에 며느리와 주치의가 있었다. 회장님은 눈을 떴다. 분노가 올라왔다. 그러나 그것을 눌렀다.
분노는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었다. 상대는 이 집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척. 그러면서 조용히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회장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탁자로 걸어갔다. 그리고 디지털 시계를 바라보았다. 카메라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회장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그러나 그 눈 안에는 40년 동안 사업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이 있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눈빛.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눈빛. 회장님은 돌아서서 침대에 다시 앉았다. 내일 아침이면 강세연이 또 약을 가져올 것이었다. 최연철 원장이 또 웃으며 방문할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것을 받아들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무기가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곁에 단 한 명이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정원의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소리를 냈다. 회장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